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의 두 번째 강의고, 도덕은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분야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이제 검색을 통해서 그런 수준에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복습하는. 근데 이제 자부심을 위해서는 이게 서로 좋은 이제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다 중요시 생각하는 도덕 재무장 운동을 벌이자. 이제 도덕도 이 사회가 비리하고 부정이 많고, 그러면 도덕 지수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심이 어떻게 소중한지, 또 양심이 어떻게 선진의식구조나 국민성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덕관념, 양심관념이 없으면 자꾸 없어지면은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도덕이나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다고. 바보. 아주 나쁜 거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것은 우리의 장점을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든지 지도자가 특히 그렇다고. 뭐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학연, 혈연에 의해서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가 됐든지 또는 일부적으로 박정희 소장도 원래 상당히 그 앞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비전 또는 지력이랄지,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라고. 능력이 있는 거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나 청사진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번에 대통령 감은 그런 것이 잘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근데 넷장으로 삽시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장에 지금 나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유튜버지요. 유튜브라는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일반 독자하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토론의 장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내가 소개를 하나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내가 만드는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나도 내 장으로 삽시다 내용이 좋으면은 상당히 유용하다, 좋다. 내 강의 내용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나이가 든 상태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탐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흐뭇하다고, 이제 뿌듯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명감이 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새로 나오는 이제 저기
새로운 세대들이 이걸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가 발전을 한다든가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킨다든가 이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의식 계획이 됐든지 의식의 퀄리티, 질을 높인다든가 선진 문화를 만드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인류고 정치하는 사람이 삼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저기 너무나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잘난 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이제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 중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있다고. 여기에서 발표되면 이지원 교수 여자분인데 아주 내가 아주 강의하는 뒷장으로 삽시다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맥을 짚고 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내과 의사가 있지만 내 분야가 심리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심리학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동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강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심리학자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거리가 있다. 심리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환자 중에서도. 정신과 환자도 많이 있고, 심리학의 이제 사회적인, 정신적인 환자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경쟁 사회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있잖아. 지금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어느 정도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정신적이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낙오된 사람이 많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됐든지 유럽이 됐든지 이제 선진국도 경쟁이 필요하게 됐다고 사회가. 이거 맨날 열심히 하고 뭐 이제 회계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아 자부심을 굉장히 발동시켜서도 한계가 있다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들한테 자극이 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정신적인 문화유산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시대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딱 걸렸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좋다고. 뜬금없이 말이야 한국에서 아주 조금 특이하고 개성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설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도 뭐 좀 이상하고 신기하고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이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아요.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결국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제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문화의식이나 의식구조나 또는 국민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머리 색깔이나 키가 코 길이가 어떠다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코나 머리 색깔은 거의 DNA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인간 습성이랄지 태도랄지 심리학적인 그런 거랄지 그런 것은 휴먼 비잉, 그러니까 이제 사피엔스, 우리가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잖아.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원숭이는 사피엔스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게 인간만이 사피엔스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 한지연 젊은 여자 교수의 심리학 교수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정의 중독에 빠져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정의 중독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양식적으로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쌈박쌈박 자극적인 건 로또를 좋아하고 주식하는 걸 좋아하고 코인 그 화폐, 가상 화폐를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직업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잡념만 생겨가지고 어디 톡 쏘는 자극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또 지금 경마 그런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주식을 많이 한다고, 코인을 많이 이제 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좀 자극적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 편도체가 이제 감정을 많이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럼 편도체가 이제 자극을 받는다고.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이제 마약을 하는데도 도파민이 많이 생산된다고. 자기가 아주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고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도파민이 많이 흘러나온다고. 그 쾌감을 느낀다고. 공부를 잘해서 요령이 좋아서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또 많이 생긴다고. 같은 생리학적인 현상인들이라고. 심리학에서도 여기 의학은 심리학하고 정신과하고 다른 점은 정신과는 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은 개업을 딱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임상심리학들이 개업을 해요. 단지 이제 약을 처방하고 심리학 테스트랄지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업을 한다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미국은 우리보다도 사회생활이 굉장히 진하게 경쟁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도 많고 소시오패스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충동하고 불안을 느끼고 코로나 불우, 코로나 시대는 더더구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근데 이제 완벽주의로 가가지고 좌절을 너무나,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를 정한다고. 로또 같은 것이랄지 주식이랄지 코인이랄지 아주 적은 퍼센트에 의해서 성공을 하지 누구나 돈 버는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좌절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젊은 이제 친구들이 이게 완벽주의를 추다 보면 실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충동적인 불안감이 있다든가 또는 공포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융합 과학인 뇌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것이 현상이 컨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재 특히 젊은 사람은 성의 중독, 정의의 중독, 너무나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조금 완전하지 않으면은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상당히 필요하거든. 누구든지 부부 생활에도 한쪽 저기 남편이 됐든지 마누라가 됐든지 너무나 완벽하면 피곤하다고. 잘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실패하면 이거 실패할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정의에 꼭 완벽하는 중독에 안 걸렸으면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여하튼 90년대부터서 이게 심장이 이게 모든 생명이나 스트레스는 가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뇌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뇌장이야, 뇌장. 모든 게 배장도 아니고 심장에서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이 감정이 됐더니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든가 화끈화끈 한다든가 식은땀이 난다고 전부 자율신경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이제 처음부터서 이야기를 나는 스트레스를 내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바로 코로나 불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못하니까 제약을 일으키니까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 또 요새는 또 중2병이 있다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게 굉장히 또래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중2는 이게 사춘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심리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길러줘야 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예를 들었다고. 중2병이 바로 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도 또 관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이제 학업을 많이 이렇게 사교육도 많이 이제 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때부터서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공부만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명륜병, 명문병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애들을 망친단 말이야. 그렇게 교육시키자 아무 소용, 가치가 없어. 가성비가 아주 낮아요. 암기교육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다고, 교육에 관한 한. 그런 것이 이제 차차차차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중2병은 이 전전두엽, 전두엽에서 문제가 생기고 손상이 되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 그러니까 멍때리기라고 있잖아. 멍때리기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서 우리 사회에 멍때리기라는 것은 멍때리기라는 것은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불교에서 그냥 명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일단 연관되는 것을 전부 끊고 그냥 바보같이 멍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뇌에 자극이 덜 가고 서로 연결하고 통합적인 생각, 그런 것이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는 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했든지 그리스 철학자가 말을 했든지 너 자신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이제 좀 알면은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것을 알므로써 그 자체가 자기한테 플러스가 된 거,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자부심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생기고, 그러면은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적인 성찰에 의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꿀리는 것 없이 눈치만 보고 살면 안 된다고. 눈치 보면은 항상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나는 뭐야?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임상 심리학자들이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복잡하니까 서양에서는 사회복지사도 많고, 개업을 하는 임상 심리학자들이 많다고. 의사와 같이 개업을 한다고.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카바도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험 판매사도 상담사도 되고, 카운슬링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서로 의사나 심리학자의 그 분간 없이 우리가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발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심리학자는 스트레스 검사하고 또 카운슬링을 많이 해요. 상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약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정신과 의사한테 리퍼를 한다고. 이게 소개를 해주면은 이제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추적으로 또 자기 환자를 관리하면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여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도덕을 두 번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 도덕 강의. 도덕이라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도덕이 발생한다. 그런데 국가 법률에 의해서 사회생활에 관한 강제가 나타나기 이전부터서 존재해 왔다. 그렇게 돼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도덕은 진보적이다. 그래서 이게서 진보적이 아닌 경우는 반동적이다. 그런 말이 나왔고, 도덕은 사회의 발전이라는 객관적인 법칙 아래서 평가되어야 한다. 계급 대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계급이라는 건 노동 계급, 노동 혁명, 노동 그러니까 노동 계급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르주아 그런 이제 세력을 계급 투쟁이죠. 때려 부수자 그런 것이니. 그런데 지배 계급이 내세우는 것도 결국은 계급 사회에서는 이 보수 세계에서나 저는 진보 세계에서 다 필요한 그런 개념이 도덕 개념이다. 단지 이제 이것을 옹호하고 지배하고 피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달리 적용하는 것이 이제 계급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도덕 개념이다. 이제 계급 사회를 극복한 사회주의로부터서 공산주의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동일한 도덕에 의해서 각자의 행위를 인간 상호의 관계, 사회에 대한 관계로서 자신의 도덕과 일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다른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동양에서 도덕할 때 도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점차 확대되어 있고, 공자에 와서는 근본 원칙 깨달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덕이라는 깨달음을 얻어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며 결국 도덕이라는 의미는 자기 완성을 위한 기본물. 그러니까 먼저도 강의했지만은 퇴계학에서 유교적인 성찰이나 뭘 해가지고 도덕 실현을 할 수 있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자아 완성,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 동양적인 도덕 문화를 통해서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길이 이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 현대 심리학적인 학문에 의해서 이제 자아 실현을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역시 서양에서 태동한 프로이트 분석 심리학이 됐든지 자아 심리학이 됐든지, 또는 자아 자부심의 법칙에 의해서 도덕을 깨달든지 자아 실현을 하든지, 그 도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과 연마, 이제 그런 것은 깨달음은 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는 진보 사회에서나 보수 사회에서나 다 똑같이 좋은 덕목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도덕을 지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싸울 때는 싸워야죠. 근데 너무나 도를 넘는 좀 무식한 그런 위에 막말하고 말이죠. 너무나 자기 의견을 표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냥 침이 나올 때까지 그냥 거품을 물고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양의 유명한 공화 정치가, 시인, 또 공화 정치가는 키게로가 이제 모랄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단어, 모랄, 이제 영어로는 모랄이거든. 도덕이라는 것이 모랄인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그때부터서 이제 도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덕은 윤리와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덕이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이제 완성을 시키는 기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리는 인간관계다.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한다. 적절하게 한다. 그것은 윤리의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내면 성찰에 그렇지만은 윤리는 서로 이제 상대방, 주위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윤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양에서는 윤리라고 많이 했고, 동양에서는 이제 도덕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덕이 개인의 내면의 학문이지만은 윤리는 올바른 인간 관계다. 그런 말도 내고, 도덕은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윤리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도덕적인 사람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윤리라는 단어는 스스로 좋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도덕은 경제, 사회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구조로 공동체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가 개인적인 덕이라고 하면 도덕은 사회적인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그 도덕에 관한 연구는 영미권에서는 교육학적으로 도덕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피아제라는 게 발달 심리학자가 있다. 피아제는 이제 이게 아마 스위스의 소아과 의사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피아제와 칸트 영향을 받아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콜버그는 스키너라고 행동 심리학자가 있잖아. 그런 이제 스키너로 이어지는 도덕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덕 균형이나 애절,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 인이 애지신, 그것의 하나는 도덕 균형이나 애절,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이상에 일치하도록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 교육의 방법을 이제 그런 이제 스키너 행동 과학자의 의견을 거부하고 개인이 가진 도덕적인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각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자율적이다. 도덕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6단계인가 5단계인가 뭐 그런 단계가 있어요. 콜버그가 이렇게 연구한 것은 단계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이제 추론 능력을 이게 높여왔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발전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이제 이 콜버그의 이론을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타인이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에 관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도덕 교육은 인지, 생각하는 능력, 인지, 정의란 것은 다음에 강의가 나오겠지만 정의하고 이제 공정, 그것은 비슷비슷해요. 같이 이제 동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강의에 또 공정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거든. 정의도 서양에서는 정의를 많이 공부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근래에 와서는 공정이라는 것은 평등하는 것도 조금 이제 동의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정의, 행동, 인지,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해서는 조화, 균형에 초점을 맞춘 토마스 리코나의 통합적인 인격 교육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인격 교육론이 학생의 자율성을 조금 떨어뜨리고 주입식 교육을 이제 접고, 리코나의 통합적인 인격 교육론으로 존중과 책임, 그것을 강조하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 발전론을 한국 도덕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내 자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도덕 정체성이란 말을 쓴다고. 도덕에 관한 자기 자신의 내적인 산문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내적인 정체성, 도덕 정체성, 자아 정체성, 그걸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내적인 산물이다고. 그래서 강도가 추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이거 뭐 가르치고 뭐 강의하고 해서 아무 소용없고 긍정적으로 무조건 긍정으로 살아라. 그게 긍정심리학이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민족성이 부정적이니까 그걸 그냥 뭐 접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그것이 하나의 내 강의의 그 내용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부심을 따지더라도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객관적, 또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을 다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부심을 정립하라고. 이제 그런 것이 자부심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학 요인이 도덕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실 나의 경험으로서는 그랬다고. 나는 사실 봉사활동을 좀 했거든요. 봉사 생활을 하면은 동료끼리의 유대감이랄지 또는 자기의 산 경험이랄지, 봉사를 많이 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그 땀을 흘리고 그 시간을 흘리고 그러면 봉사하면 손해지 않느냐. 젊은 사람은 돈만 생각한단 말이야. 돈보다도 돈은 조금 잃으면 어때? 근데 돈 벌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런데 봉사활동은 재밌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땀을 흘려도 보람을 느낀단 말이야. 뿌듯하단 말을 많이 쓴다고. 요새 젊은 애들은 뿌듯. 마음이 기분이 좋단 말이지. 긍정적인 마인드지.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차차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보면은 A 바른 행동을 하는 게 도덕이다. 이렇게 있고, 가치의 적합한 체계와 도덕적 행위 이후 원칙은 좋은 풍습을 장려하지만 나쁜 것은 비난을 해야 된다. 이기적인 건가 아닌가, 덕으로 친절, 예의바름, 정직, 의리 등으로 간주된다. 위설은 거짓으로 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탈을 쓰고 이제 진실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고 얼굴에 탈을 쓴다고 이중성격이랄지 뭐 그런 말을 쓰잖아. 그래 도덕은 때때로 윤리학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윤리학은 더 많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서부터서 도덕적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응용윤리학, 규범윤리학, 기술윤리학,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 도덕심리학, 그러니까 많이 분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짓말은 이제 서양 문화에서도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만두고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거짓이라는 것은 서양의 도덕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도덕 개념이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다. 아마 세계적으로 자꾸 타락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서양에서도 근데 아직도 의식이 많이 발달되었고, 의식 선진국, 예를 들어서 서구 선진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도 도덕 개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집단, 외 집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문화라는 것은, 문화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인도 문화에서 소를 굉장히 숭상하잖아. 소를 숭상하면은 소는 하나의 문화의식이라고. 살아오는 그런 이제 자기들의 하나의 문화라고. 그것에 대해서 소를 숭상하고 그런 자체가 바로 문화적인 이게 국민성이라고. 그게 그 자체. 그 사람의 고유한 문화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의식이나 생각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지 세계적인 민족이라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관례에 따라서 옳다, 그렇다, 반대한다. 그것은 핫바리 문화라고.
그러니까 졸속 문화다고.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땅에 의해서 부자가 된 졸부란 말이죠. 졸부. 졸부는 말이죠. 돈만 많이지 문화 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강남 좌파라도 문화가 있고 의식이 있고 도덕견이 높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돈도 있지만은 문화적인 의식이랄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옳고 그렇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수준이 낮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바로 알아차린다고. 그래서 과거에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본능과 직관이 모성하고 이제 그런 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관된 이제 도덕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에 이게 많이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제 유전학자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이 통용이 된다고 서양 사회에서는. 그래서 도덕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 역사의 결과라고 주장했고 도덕적인 시대 정신이란 개념이 어떻게 도덕이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기원으로부터 발전해 왔는지와 도덕이 문화 안에서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도덕적 시대 정신에 의해서 발전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학적으로는 MRI가 많이 발전되고 그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과학에 많이 발전해 왔는데, 근데 공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 의식이고 이게 서로 통하는 무슨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사회주의고 뭐고 서로 뭉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울 신경, 대한민국에 걸맞는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머릿속에는 심어져 있다. 그게 거울 신경세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동감하는 능력, 감정 이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신병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랄지 감정이라는 것은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이코패시도 아니고 소시오패시도 아니고 요새 우리 사회에 그런 이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하면 또 그것도 재밌다고.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자꾸 인지 능력이 지식과 통찰이 효과적으로 쌓여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한 단계 높아져서 통찰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도덕 관념이 자꾸 진화 발전한다. 새로운 구조의 종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지 단계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단계적인 도덕 발달론인데,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같은 동감을 못 하면은 죄의식.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거, 선악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역시 교회를 안 다녀도 서양의 선진 의식구조에는 선악 개념이 좀 있다고. 양심 도덕이 이게 많이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거기에 어긋나게 하면 죄의식을 느낀다고.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서양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내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었고, 양심을 지닌 그런 것도 있고, 서양에서는 옛날부터서 도덕은 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은 정의의 실현을 이루려 한다. 둘째, 도덕은 양심과 용기에 의해서 언급되지만 법은 행위의 결과를 기울 대상으로 삼는다.
도덕은 자율적으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은 규정을 따라야 하고 강제한다. 넷째,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지만 법은 위반 시에 국가의 처벌받는다. 다섯째, 도덕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법의 주체는 집단, 사회나 국가가 그 주체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 도덕 규범은 법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서양의 국가들은 이른바 여기서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좋은 사마리안인들은 가다가 저기 굉장히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면은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구태여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도와주고,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 사마리탄에 잘 따른다고. 우리 민족은 상당히 저기 좋은 것을 잘 따르는 그런 순하고 도덕적인 민족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내가 의사인데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으면 내가 당연히 의사니까 그분을 이제 깨워가지고 119를 부른다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것도 119도 바쁘다고 해서 그냥 간다든가 그리고 관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심폐소생술하고 잘못해가 죽었다든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가 환자가 죽는다든가, 그러면은 자기의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는 다르지만은 거리에서 그런 불쌍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법으로 이제 그것을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둘째 문제라고. 그런 것이 나라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 일본은 그런 것은 더더구나 없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 사마리탄 법이 아직 아마 제정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는 형법 제63조 2항에 보면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혹은 360프랑 이제 벌금을 문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탄 법에 불란서에서는 형법에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감옥에 넣을 수 있다. 국가마다 사실 이제 불란서가 상당히 카톨릭 계통의 그런 이제 종교를 항상 센 나라가 이제 불란서니까 그런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고 안 받고 나라마다 다르죠. 그래서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5가지의 도덕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보수주의가 벌써 800년, 600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것이 보수주의라고. 보수주의를 하다가 보수주의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진보주의가 나타나고 칼막스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말도 아니다고 해. 그리고 반기를 들고 그런 것이 사회주의인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별로 효과를 보지 않고, 그런 사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나머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이념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탐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좋은 이제 생각이라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현재까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평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강의가 상당히 많이 이제 따를 거예요. 다음 강의부터 공정 1, 2, 3, 4, 5 뭐 그렇게 쭉 따르는데, 공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옛날에도 공정이라는 것은 정의란 말하고 같이 동의어로 쓸 수 있지. 근데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의식구조상 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게 배우는 것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경험도 없고 잘 이해지질 않아요. 이 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공정하가 공평하다는 우리가 잘 알거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대. 공정이라는 걸로 해서 대신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가정하에서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겠는데, 가장 강한 보수주의자는 인종적인 단일한 공동체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대대적으로 자유주의, 문화적인 호락이 매우 큰 사회. 예를 들어서 미국이잖아. 미국에는 이제 자유주의하고 이제 그래 그 인종이 여러 가지 인종이 많이 섞어서 살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변수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손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보주의자 또는 이제 이민족이 많이 이제 섞여져서 사는다. 불란서도 요새는 뭐 흑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 여러 민족도 많이 있고 아랍 민족도 많이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보주의나 사회주의자는 두 가지 변수, 손해, 주의, 그런 그 한 가지 하고 공정성이 있는지 상호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따져도 되는데, 보수주의자는 전통이 있잖아. 살아있잖아요. 처음부터 영국에서도 뭐 칼박스가 생겨난 지 뭐 얼마 안 됐잖아. 뭐 기껏해야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전에 보수주의는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상당히 뭐 600년, 700년 그렇게 아주 큰 기나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기초가 되고, 보수주의가 없는 데서는 진보주의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진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사회에서는 이제 공평하게 살자, 또는 같이 이제 돈을 벌면은 잘 분배를 잘하자, 합심해서 뭐 빨리빨리 해결하자. 급진주의자가 많거든,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게 사회주의가 조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해방 이후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그냥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주의, 미국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보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진짜 보수. 그런데 이제 진짜 진보주의는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공산주의는 거의 다 없어지고 사회주의만 살아있어요. 그러지만 사회주의, 진보적이고 그런 것은 지금도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세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이제 그런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은 데가 많다고. 사회민주주의란 말이죠. 사회민주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가 붙어 있는 정당은 없잖아요. 그 되도록이면 사회란 말 안 쓴다고. 왜 그러면 사회라고 하면 공산주의가 연상이 되니까. 근데 우리에서는 사회주의 말은 안 쓰고 그냥 그 좋은 흔하게 빠진 이제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쓰죠. 또 공화국도 아닌데, 전두환 정권은 뭐 제5공화국, 뭐 공화국 그런 정당이 공화국의 냄새가 전혀 안 났는데도 공화국이라 붙인다고 말로만. 또 뭐 저 이북도 마찬가지라고. 무슨 그 이북의 헌법도 그랬잖아요. 공화국이라고 자기들도.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말을 적서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좋다고 해서 공화국, 민주주의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이 정치 사상이랄지, 또는 이제 이게 공경이랄지, 진보랄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없고 짧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숙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체의 자부심, 그가 뭔지를 모르겠다. 우리 국민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니, 국민성이 뭐 이런데 이렇게 고치자. 그러면 앞과 뒤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미래하고 과거에 우리 국민성이나 그런 것이 파악을 못하면 그 지향점이 없게 되잖아. 지향점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발전하자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문사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근데 서양 것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도 말로만 떠들지 우리 이 심성에 이 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공정이 됐든지, 공정은 좀 돼 있지. 정의라는 건 아무 그런 단어가 우리 뇌 속에 새겨 있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뭐 자유가 됐든지 뭐 정직은 우리 동양 사회에도 있는 거죠. 책임 의식이 없고 자유 의식이라는 것도 약하고 도덕 개념은 있는 거고. 그래서 양심은 또 있죠. 우리나라 정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의식구조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제 공감 능력, 도덕적인 민감성, 그런 거 이해 같은 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인문사회학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초가 되는 넷장으로 삽시다. 또는 이제 우리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는 걸로 해서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학적인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 조금씩.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 의식 구조와 국민성을 이제 고양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